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 기술 등 최신 군사 기술을 공여받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발전시킨 무기가 결국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반도에 들이운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중입니다. 과거의 외국인들은 한국을 일본에 밀리는 이류 국가로 보거나 아예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유명해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BBC나 CNN 등 유명 외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나 밀리터리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먹는 것이 문제일 뿐 하고자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딧 등 외국 커뮤니티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질문에 2달이나 석 달, 넉 달 등 다양한 답변이 달렸지만 대체로 6개월을 넘기진 않았고 빠른 경우 한 달 안쪽으로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안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을 가지려 시도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명분만 갖춰지면 되는데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기술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명분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 최기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핵물리학 기술은 이미 군사력 순위 최정상의 영국, 러시아,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언제든 시작만 한다면 2달 내로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는 전 국방대학 교수이자 청와대 국비안보실 행정관 등을 지낸 군사와 방위산업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보니 그의 이런 단어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기정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이없는 소리긴 합니다. 한국이 자기네 속국도 아니고 뻔뻔한 내정 간섭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부족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이 핵을 개발할 낌새를 보이자 북한, 중국, 소련과의 마찰을 경계했던 미국이 대통령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주한 미국 대사이자 전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한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말린 사연을 전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강하게 재확인해 주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훨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한국의 핵무장은 명분만 되면 2달, 짧으면 한 달 이내로도 완성되어 평양과 베이징을 겨눌 수 있는 위협적인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 두려워하는 최종 병기인 셈이죠. 최근 중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걸은 해변의 동상을 철거하며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러 간 협력을 견제하는 의미인 동시에 북한의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핵협의그룹 NG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전력까지 포함하여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여당 주도로 핵무장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도 했죠.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논의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아닌 국회에서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언제든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충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이렇다 보니 북한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명분 삼아 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북한에게 적당히 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핵은 사실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발하고 나서도 발사할 수단이 여의치않아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까다로운 무기인데요. 폭격기에 핵폭탄을 싣고 적국 한복판까지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70년 전에나 가능했고 지금은 촘촘한 방공망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핵을 가졌다면 핵을 쏘아낼 미사일도 있어야 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도 핵폭탄만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현무, 천궁, 비궁 등 다양한 체계와 비거리를 지닌 미사일 무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완성하여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특히 현무 3시는 사거리 추정치가 1,500km에 달해 베이징을 넘어 러시아까지 너끈히 사거리가 닿는 강력한 순항 미사일인데요. 개발 중인 현무 3D는 추정 사거리가 무려 30km에 달하고 이미 ICBM 기술을 상당히 갖추었고 SLBM 기술의 핵심인 수중 발사 기술 콜드 런칭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따로 미사일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가진 미사일에 핵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만으로도 무서운데 미사일까지 있으니 중국이 뻔뻔하게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의 핵무장에 이리저리 토를 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중국의 어이없는 행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허락해 줄까? 러시아 핑계대도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은 핵무장을 못하지. 북한은 그거 했다가 나라 망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면 대박이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북한처럼 만들어줘야 돼.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만들 게 뻔한데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되지. 북한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한까지. 어림도 없어. 명분이 문제지. 만들기만 한다면야 석 달 안에 만들지. 쟤네는 이미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도 만들 수 있잖아. 거기에 그냥 핵만 달면 되는데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 가능하지. 한국은 방산 기술로는 세계 최상위권 국가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우라늄 확보도 쉬울걸. 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한국은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현무 미사일에 핵 달면 그게 ICBM 아닌가? 이미 한국은 SLBM 기술도 확보한 상태라 핵만 있으면 바로 핵억제력 확보가 되지. 수중에서 미사일 쏘는 콜드 런칭 기술은 최고 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명분 때문에 못 가지던 거니까.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핑계만 잘 되면 진짜 개발 가능할 듯하네. 중국은 당연히 난리 날 테지만 한국이 알 바는 아니지. 미국하고만 딜하면 중국이 뭐라든 그게 알 바인가. 이번에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게 그걸 빌미로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적들에게 쏠 수 있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야. 한국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여럿 보유한 국가야. 그런 국가에게 핵은 순전히 명분 싸움일 뿐. 이미 원한다면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신이시여. 한국에게 핵까지 쥐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거지 국가인 북한조차 핵무기를 10기가량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정도면 아예 중국을 핵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거르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 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 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혜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온 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 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 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W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의 F-35W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돌류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 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계할 것 같다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쉬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체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체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선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16개월,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 80는 18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만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이 3000은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이 3000보다 더 크고 잠항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여 원의 매출과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인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칩을 향해 펼쳐지는 여정은 J.R.R. 톨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 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두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 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올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한화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올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 원팀을 구성하자입니다.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운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올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오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올트먼의 오픈 AI는 챗GPT를 운용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올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하나로 9,300조 원,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울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울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울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트먼이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맡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 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 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분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라마3을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의 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 따르면 찰스 슌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S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COWS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 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4나노 NM 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의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B100 반도체에 TSMC의 4나노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나노 5나노는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나노로 옮겨가면서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4나노를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긴 어렵고 삼성전자는 4나노, 5나노 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